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8주자 불안, 섭식, 배설장애 중 불안장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는 다음 자시에 함께 배워볼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불안, 섭식, 배설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불안장애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불안장애를 진단하는 기준, 그리고 원인과 중재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생활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이제 불안감을 또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들도 일시적으로 그 환경에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대상은 그들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인 발달 단계를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아동기에는 아동이 상상한 괴물이나 또는 어두움을 되게 무서워하고 그 어두운 상황이 됐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또 청소년기에는 사회적인 두려움이나 학업에 대한 실패,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경험하고 불안을 느끼는 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위협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은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제 성장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아동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효과적인 중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불안장애인데요. 불안장애는 보통 다른 또 정서적인 행동장애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학년인 땡땡이라고 할까요? 저희 이름을 말할까요? 미니가 이제 엄마랑 헤어져서 학교에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없는 동안에 누군가가 자기를 납치하거나 또는 자기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엄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감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미니가 등교할 때 엄마도 함께 등교를 해야 되고 엄마가 하루 종일 교실 밖 복도에서 미니를 기다려야지만 안심이 되는 아이입니다. 밤에도 당연히 엄마랑 같은 방에서 자지 않으면 엄마와 헤어지는 이런 악몽과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토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뭘까요? 불안장애겠죠? 이런 불안장애가 사실 우리 특수교육 분야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자나 전문가들이 이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불안장애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결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들과 중복되어 나타나고 또 이게 성인기에 다양한 유형의 이제 정서장애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이제 이러한 전문적인 견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안장애는 특정한 한 집단에만 나타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종과 우리 문화 집단에서 유사하게 출현하고 있어요. 물론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하위 유형에 대한 출현율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불안장애가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인종이나 문화 집단에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장애가 무엇인지, 불안장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그 불안장애에서 지금 이 표에 보면 연령별로 느끼는 아동의 공포와 걱정의 유형을 나눠놨는데요. 불안장애와 두려움은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응의 행동적 요소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어때요? 도망가거나 또는 눈을 감거나 소리를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리적인 요소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손, 발에서 땀이 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지적인 요소로서 위협의 대상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거라는 생각과 또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행동적 요소와 생리적 요소, 그리고 인지적 요소를 계월별로 느끼는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표예요. 0에서 6개월 아동은 이제 지지의 상실이나 큰 소음,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 7개월, 12개월에서는 이제 부모를 인식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 그 1세는 이제 부모로부터의 분리, 상처, 화장실의 문제, 배변 훈련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낯선 사람. 2세 때는 큰 소음이나 동물, 어두운 방, 부모로부터의 분리. 3세는 어둠, 동굴, 부모로부터의 분리. 4세, 5세, 6세에도 보면 이제 그 계열수에 맞는 어둠이라든지 부모의부터의 분리라든지 이제 상상으로서의 느낄 수 있는 그런 귀신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공포가 있고요. 이제 학령기 아동에 들어섬으로써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공포와 불안의 요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험이라든지 외모, 그리고 인간관계, 나에 대한 미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장애도 있어요. 매일매일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지진이 날 것 같고, 테러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매일, 공포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렇듯, 연령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학령기 전과 후로 나눠서 학령기 전에는 소리나, 부모의 분리나, 또 어때요? 행동적인 부분에 대한 공포가 크고요. 이제 학령기에 들어섰을 때부터는 사회적인, 인지적인 요소부터의 이제 공포 유형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안장애 출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불안장애는 통계적으로 조사된 바와 같으면 남아보다는 여아들에게 불안장애 출현율이 높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어디에 따라서 추출했는지에 따라서 출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부분에 많이 출현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만 조금 더 예민하게 감정을 받아들인 여아들이 좀 더 출현율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DSM-5의 진단 기준에 따른 불안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DSM-5에서는 불안장애 하위 유형으로 분리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특정공포증, 사회적 불안장애, 선택적 항무증, 그리고
광장공포증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원래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와 강박 중독 장애 관련해서 장애는 이제 불안장애가 아닌 별도의 장애 범주로 따로 이제 유형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불안 범주로 신체적, 그리고 일반 불안과 분리불안, 사회공포증, 학교 공포증으로 불안 범주를 우리 책에서는 나눠서 보고 있죠. 저는 어떻게 봤었죠? 처음에? 기억이 나는가요? 방금 말했는데. 행동적인 요소와 생리적인 요소, 그리고 인지적인 요소로 제가 나눠서 한번 먼저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이제 5가지, 신체적인, 그리고 일반, 분리불안, 사회공포, 학교공포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신체적 공황에서는 이제 신경이 예민하거나, 계속해서 잘 놀라고, 심장 박동이 빨리 뛰거나, 손, 발에서 땀이 나거나, 숨을 쉬기가 어렵거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불안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다라는 불안이에요. 나를 좋아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나 과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분리불안은 제일 먼저 부모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많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 게 무섭고, 혼자 학교에 가는 게 무섭고, 어디든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회공포증은 이제 낯선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거나 상고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어서 이제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에 학교 공포증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갑자기 큰 집단에서 규칙적인 생활과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도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학교 공포증을 이제 가지게 될 수 있어요. 학교에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정말 배가 아픈데 이게 그냥 배가 아파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쓰러지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두통이 심해지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싫고 학교에 머무르기가 어려운 게 바로 학교 공포증입니다. 제가 7차시 수업을 할 때에 좀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다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집에서 또는 스터디를 하기 위한 공간에서 이렇게 인강을 듣고 과제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힘듦을 느끼시죠? 저도 집에서 이제 학교를 출근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이 아닌 이런 특수한 사이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에게 많은 체력을 요구하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감기가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이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좀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불안장애 7개 유형의 주요 특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먼저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들에게도 애착 대상과 이제 그런 애착 관계가 아무리 안정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해도 분리불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불안 자체는 정상 발달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분리불안 장애의 중요한 특성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특정 애착 대상에게 적절하지 않게 계속해서 집착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또 집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해 나이가 적절하지 않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불안을 느끼면서 비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것이 바로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DSM-5에서 제시하는 분리불안의 진단 기준은 어때요? 진단 기준 8가지 중에서 최소한 3가지 특성이 아동과 청소년기에 4주 이상 지속되어야지 되는 거고요. 또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나타나야지만 분리불안 장애라는 장애를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리불안 장애는 아동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냥 불안 유형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런 분리불안 장애가 계속 이어졌을 때에는 이제 청소년기에는 더 심한 정서장애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분리불안 장애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바로 학교 등교 거부거든요. 이게 물론 학교 등교를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분리불안 장애가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애착 대상에서의 분리되는 게 두려워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학교 환경의 특정 요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학교 공포증에 대해서 거부 때문에 등교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분리불안 장애 진단 기준에 따라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어떤 특정 요소 때문에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집에 있으면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학교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학교에 가면 또래 관계랑도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또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부적 강화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집에 있으면 부모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교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DSM-5의 분리불안 장애 진단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제가 우리가 다음 차시가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봐야 될 거예요. 그때에 제가 또 한 번 더 이런 부분에서 진단 기준을 알아야 된다라는 지금 팁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택적 함구증, 우리가 함묵증이라고도 해요. 이 선택적 함구증을 가진 아동들은 일단은 조음이나 발화 기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애착 형성이 되어 있고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먼저 얘기를 잘 하고 대화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는 정상적으로 발달이 되어져 있지만 이제 특정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말을 꺼내지 못하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고요. 이런 함묵증을 가진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 불안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때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읽기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되게 어렵겠죠. 장애 아동들 중에서 뇌병변이 있는 아동 중에서 함묵증을 가진 아동들이 많아요. 자기가 가진 사회적 불안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자기와 라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입을 열지 않는 건데요. 학교에서도 이 아이가 원래 말을 안 하는구나 생각했던 아동이 엄마가 학교 상담했을 때 아주 자세히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가 집에서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거겠죠. 단지 나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이제 부모에게 먼저 함묵증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아이와의 라포 형성과 아이가 그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 불안을 먼저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함묵증의 아이들을 입을 열게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 뒤에서 중지에도 배우겠지만
한묵증 아이들은 한 번 발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대답을 하는 것은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한 음절, 한 단어로 아이에게 대답을 지나가게 대화 중에서 한번 이끌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만들고 대화를 시도를 하며 아이들이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택적 항구증을 가진 아동들에게는 아주 가볍게 아이에게 짧은 단어로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특정공포증인데요. 특정공포증은 이제 특정한 사항이나 사물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주요 생활 기능에 결함을 초래하는 게 바로 특정공포증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동들이 인지적 발달과 현실에 대한 지식이 반영된 이제 공포증인데요. 초기에는 어때요? 이제 어두운 것, 귀신이나 괴물 같은 부분에 이제 공포를 가졌다가 시간이 경과하고 점점 자라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외부적이고 특정적이고 어때요? 현실에 기초한 대상이니까 뭐 또래 관계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특정적인 부분이 변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정 공포증을 이제 세 가지 영역 제가 아까 봤던 뭐 인지적, 생리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행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특정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나 어때요? 사물이나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비행기를 타겠어요? 아니겠죠. 기차나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겠죠. 또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해외여행은 어떡하나요? 크루즈를 이용해서 하겠나요? 아니죠. 아예 해외여행을 아예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되게 뭐 부정적이고 파격적인 이제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비행기가 폭파할 것이다. 또는 뭐 버스가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리적인 측면에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구토를 하거나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뭐 비행기를 타야 될 때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한다는 거겠죠. 이 특정 공포증도 일반 아동들에게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유형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어떻게 크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특정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게 이제 행동할 것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공포증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이제 뭐 글을 쓰고 읽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다 포괄적으로 뭐라고 하죠?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나 평가를 받는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심하게, 이 사회적 불안장애가 심한 걸 보면 아동이 이제 학교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기가 힘드니까 어때요? 혼자서 어디 구석에 가서 화장실이나 뭐 교실에 혼자 남아서 밥을 먹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렇게 사회적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뭐 두통이나 복통이나 현기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게 이 사회적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 급성, 사회성, 뭐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하죠? 이인성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실감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온 유형이 바로 공황장애. 연예인들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공황장애. 나는 항상 우리 뉴스에 보면 공황장애가 있어서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공황장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DSM-5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공황장애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불안 발작과 함께 뭐 두통, 현기증, 발한, 오한, 뭐 손발에 대한 마비 등과 같은 증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공황장애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공황 발작이 이제 예기치 못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면서 공황장애가 아주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겠죠. 근데 공황 발작이라는 게 이제 이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이제 발작적으로 나타나서 어때요? 10분이 이내로 없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자체는 장애가 아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의 불안 장애와 관련해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공황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DSM-5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이제 뭐라고 정의가 되고 있냐면 이제 공황 발작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시되기는 하지만 공황 발작은 정신장애가 아니므로 분류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황 발작은 불안장애의 어떤 하위 유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정신장애 증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공황 발작은 다른 장애와 공존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꼭 진단명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공황 발작을 동반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만 나타나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가 이제 공황 발작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공황 발작 재발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는 게 바로 공황 장애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어때요? 행동 패턴 심각하게 변하는 광장, 공포증을 수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엘리베이터나 뭐 영화관, 뭐 수족관, 네. 아쿠아리움이라고도 하죠. 네. 뭐 백화점 이런 에서 나타나는 게 압도하는 그런 불안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안 가고 싶겠죠. 그런 장소에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활동의 폭을 제한하게 되고 이제 심한 공황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황장애와 광장, 공포증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범불안장애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범불안장애라는 것은 이제 뭐 특정 사물이나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불안이에요. 그렇게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만성적 과도 불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DSM-3까지는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과도 불안 장애로 분리가 되었다가 이제 DSM-4부터 이제 성인 분류 체계인 범불안 장애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SM-5에서는 이제 진단 기준 6가지 중에서 이제 3가지 이상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아동이나 청소년기는 최소한 이제 그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특성을 통해서 이제 생활 기능의 결함이 초래되었을 때 범불안장애를 진단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범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자주 나타내는 특징이 바로 두통이나 복통이에요. 그래서 뭐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이제 뭐 자연재해나 뭐 가정의 경제 형편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을 보이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동이 지금 가정의 경제 형편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진이 나서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몇만 분의 1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꾸만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아동일 때만 해도, 제가 학년기 때만 해도 지진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 어려운 재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는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장애들과 같이 공존하는 게 바로 그냥 불안장애나 사회적 공포증이 함께 수반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범불안장애를 이제 계속 다른 유형으로 봐야 되는지, 또 아니면 그냥 다른 불안장애에 걸릴 위험 요인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의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 계속 의견이 분분하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불안장애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 아동이나 이제 학령기의 불안장애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위험 요소들과 또 환경적인 위험 요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상호작용해서 발생한다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다라는 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경 생물학적인 뭐 요인과 뭐 심리 사회적, 행동주의적, 생태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신경 생물학적 요인에서는 유전적인 그리고 신경 생물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부모가 어때요? 분리,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도 불안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 불안장애 하위 유형이 강박, 충동에도 유전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장애 자체가 유전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어때요? 특정 자극에 대해서 정서적이나 행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일반적인 성향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주어진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거와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 교육 전문가가 되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어때요?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율신경계의 반응도가 되게 높고 또 세로토닌과 같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관련된 우리가 어때요? 생화학적 기능에도 어때요? 결함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또는 위축된 반응을 보이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리 사회적 요인에서 보면 아동이 어때요? 개에 물려갔다? 그럼 개를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고 공포를 느끼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행동주의적 이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도적적 우리가 조건화 원리 배웠죠. 그러니까 개를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일 때마다 또 어때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싫어하는
과제로부터 회피를 할 수 있다면 어때요? 내가 걔를 두려워하는 행동이 그 행동에 따라서 왔던 어때요? 후속 결과들에 따라서 점점 그 행동이 강화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안장애의 중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행동수정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나와 있는 중재 방법인데요. 이제 이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때요? 공포와 불안 문제를 이제 구성하는 자율적인 각성의 경험을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근육의 긴장이나 빠른 심장 박동, 그리고 차가운 손이나 빠른 호흡 등과 반대되는 이제 신체 반응을 통해서 긴장을 낮추게끔 하는 거겠죠. 이건 리액션 트레이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 훈련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깊고 느린 호흡법, 천천히 뭐 숨을 쉬세요 이런 거, 그리고 심상, 멘탈 이미지라고 하죠. 명상이라고도 하고 이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체계적인 둔감법은 어떤 걸까요? 체계적인 둔감법은 이제 공포를 이제 그 주는 자극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공포를 이 안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아동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계속 점진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제 그게 점점 이거는 공포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완을 시키는 학습법으로 이제 공포 반응을 천천히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공포를 이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공포를. 그래서 그 공포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공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 체계적 둔감법은 이제 먼저 이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이해한 훈련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와 아동이 이제 공포를 발생시키는 자극의 그런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아동이 이제 그 치료자가 이제 이끌어주는 대로 그 공포의 장면을 묘사를 하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러한 훈련을 연습을 하면서 체계적인 둔감법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홍수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중재 초기에 이제 불안을 일으키는 이제 정도가 가장 심한 자극에서 우리 아동을 먼저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체계적인 둔감법과 반대되는 방법이겠죠. 이런 홍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주 심한 그런 자극에 노출이 되더라도 이제 사람은 계속해서 왜 높은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 반응이 약화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학교 공포증 있는 아동을 하루 종일 학교에 있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공포 자극이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다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네,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수법은 꼭 전문가와 아동과 보호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만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었다가는 아동이 이런 극심하고 무서운 공포 자극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수거가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했다가는 더욱더 우리가 공포가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은 이제 아동이 공포에 있어 성공적인 치료법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는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
괜찮아, 이것은 괜찮아라고 말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게 아동이나 청소년기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먼저 이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공포 자극이나 활동을 이제 관찰한 후에 그 유사한 행동에서 이제 이거 괜찮다고 이 불안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이제 먼저 수행을 해주고 이 부분을 아동이 이제 뭐 비디오나 실제 상황을 통해서 받아들인 후에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재노출요법인데요. 재노출요법은 이제 아동이 이런 치료자와 함께 이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일으킨 그런 뭐 사건이나 환경을 이제 검토해서 재생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1시간 반을 걸어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극심한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갑을 뭐 잃어버렸는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찾아서 아동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면서 어때요? 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이러한 대처 행동을 했을 때에 나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가지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게 바로 재노출요법입니다. 인지적 재구조화는 이제 뭐 불안이나 공포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왜곡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제 알려주고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개에 대해서 공포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묶여져 있는 개를 보더라도 자신에게 달려들 것 같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부모에게 매달리게 되죠. 근데 이제 아동에게 이 개는 묶여있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개가 자기에게 달려들어도 부모가 도와줄 것이고 또 개가 물어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도록 도와준 게 바로 인지적 재구조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통제 기술은 이제 아동 스스로가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불안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떻게 강화할 수 있고 내가 자기교수법으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긍정적인 자기말, 거울 기법, 문제 해결 기술 또는 사회성 기술 등을 적용해서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인데 이게 가장 어때요? 상위인지겠죠. 이제 그만큼 멘탈이 강해진 아동이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아동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학교 공포증이라든지 내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엄마는 안전할 거야. 나는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기 때문에 학교에 혼자 잘 갈 수 있어. 이런 뭐 긍정적인 말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제 어때요? 실제로 그 부분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게 바로 자기 통제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 중재 방법에 이제 뭐 인지행동 중재를 봤고요.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앞서 봤고, 이제 가족 중재는 어때요? 아동 혼자만이 불안 장애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가정 불화가 있는 가족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재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불안 장애로 너무나도 심하게 뭐 심장 박동이나 뭐 두통이나 뭐 그런 부분을 느낀다면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물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의학 전문가와 함께 아동이 보였던 그런 행동적인 문제를 또 행동 중재를 통해서 약물 치료가 함께
병행이 되는 게 바로 약물 치료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 중재와 또 우리가 뭐 약물을 치료받았을 때에 이제 약물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줘야 되고 또는 또 교실과 다른 학교 환경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었던 뭐 행동 중재를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 공포증을 가진 아동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 아동이 학급이나 학교에서 이제 뭐 관련된 인지 치료를 교사들이 함께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야지 원활한 아동의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불안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었나요? 네, 그렇다면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또 하위 영역의 장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